세상에 정말 많은 피부과 시술들이 있죠. 좋다는 소문만 듣고 그럴듯한 광고만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가 막상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만큼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데 100이면 100 대부분 후회하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피부왕 정인입니다. 피부과 시술은 정말 다양합니다. 매년 새로운 시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한때 주목을 받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시술들도 많죠. 저 역시 여러 시술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당시에는 좋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잘못 선택하면 생돈만 날릴 수 있는 후회하기 쉬운 시술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후회하기 쉬운 시술 첫 번째로는 바로 리쥬란을 꼽고 싶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리쥬란 자체가 나쁜 시술은 아닌데요. 오히려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유명하며 가장 많이 시행되는 스킨 부스터 중 하나죠. 효과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오래 이 피부 미용 영역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이 시술 자체가 아니라 이 적응증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드름 환자에게 시행되는 리쥬란입니다. 리쥬란이 피부 재생, 진정,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만 믿고 20, 30대 분들이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해서 리쥬란을 쉽게 선택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 시기에 생기는 상당수의 트러블은 단순히 피부가 민감해서 뒤집힌 현상이 아니라 여드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여드름은 단순 피부 자극과 전혀 다른 기전을 갖는 질환인데요. 여드름은 4가지 발생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습니다. 피지 과생성, 각질 각악화, 여드름균 증식, 염증 반응, 이렇게 4가지가 핵심 병태 생리인데 그 중에서도 피지 과다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말할 수 있죠. 즉 피지 생성을 줄이는 과정이 여드름 치료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리쥬란을 받으면 피지가 줄어들까요? 이 문제는 리쥬란이 피지 분비를 조절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아무리 리쥬란을 받아도 여드름 자체가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일부 환자에서는 리쥬란의 염증 완화 그리고 보습 효과 덕분에 일시적으로 붉은기와 좁쌀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효과는 일시적이고 결코 오래가지 않으며 곧 다시 여드름이 재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드름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치료 없이 단순히 피부가 예민해지고 뒤집혔다고 생각하여 리쥬란만 반복하는 건 돈 낭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실 이건 환자뿐 아니라 의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의사가 여드름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경우 이 전형적인 형태가 아닌 비전형적 형태의 여드름이라면 여드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여드름에 대한 전문적 트레이닝을 받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라면 더욱더 오진의 가능성이 높죠. 상업적 셀링, 의사 입장에서 이 여드름임을 알면서도 환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리쥬란을 권하거나 단순 병원의 수익을 위해 이 시술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의사 환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반한 문제로 의사로서 지양해야만 하는 부분이겠죠. 여드름에는 리쥬란보다 여드름의 원인과 증상에 맞춘 치료가 우선돼야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또 하나 후회하기 쉬운 시술이 바로 여드름 흉터 치료입니다. 현재 활동성 여드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폐인 흉터가 신경 쓰인다고 이 흉터를 먼저 치료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흉터를 먼저 치료하면 효과는 떨어지고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프락셀 같은 고출력 레이저는 피부를 일시적으로 민감하게 만들어 오히려 새로운 여드름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여드름이 재발하면 결과적으로 흉터가 다시 생기거나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져버리게 될 수 있죠. 심한 경우 반영구적인 홍조나 피부 과민성을 남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드름 흉터 치료는 활동성 여드름이 충분히 안정화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굳이 여드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드름 흉터 치료를 진행하고 싶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뒤 계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후회하기 쉬운 두 번째는 바로 보톡스입니다. 사실 보톡스는 제가 제 얼굴에도 주기적으로 시술할 만큼 만족도가 높은 시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기 쉬운 시술로 꼽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효과에 대한 만족감이
과도한 집착과 무분별한 남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 보톡스는 워낙 저렴하고 대중화된 미용 시술이다 보니 요새는 동네 의원 어디서든 시술 받을 수 있는데요. 꼭 피부과 성형외과가 아니더라도 심지어 내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시술할 정도로 접근성이 높죠. 시술 건수가 많다 보니 이 적정 주기와 용량을 지키지 못하고 너무 자주 또는 과도한 용량으로 맞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임상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얼굴 여러 군데 보톡스를 맞고 만족한 나머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다른 부위 보톡스를 추가로 시술하거나 또 눈가에 굵은 주름 5개 중에 한두 개 남은 옅은 주름조차 용납하지 못해 리터치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과한 집착이 반복되면 결국 이 보톡스 내성을 부를 수 있습니다. 보톡스 내성이란 이 보톡스 성분에 대한 항체가 생겨 아무리 맞아도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한번 내성이 생기면 수년 이상 지속되어 언제 회복될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심한 경우에는 평생 효과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 보톡스 내성은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는 부작용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예전보다 더 자주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는 전체적인 보톡스 시술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무분별한 시술이 늘어난 탓도 크죠. 물론 제오민, 코어톡스처럼 이 내성 위험을 줄인 제품도 있지만 이 역시도 보톡스 내성으로부터 100% 안전하지는 않고요. 결국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시술하지 않고 이 보톡스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이 보톡스 시술 간격을 최소 3-4개월 이상 두고 한 번에 많은 용량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 이 얼굴에 사용하는 용량은 이 부위를 다 합치더라도 과용량이 되기는 어렵지만 이 종아리나 또 승모근 등 바디 쉐이핑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표정 자체가 뻣뻣해지고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보톡스의 목표는 주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줄이고 완화하는 것인데요. 주름을 다 없애겠다고 지나치게 강하게 맞으면 이 피부는 팽팽해질지 몰라도 표정이 부자연스럽고 어색해 보일 수밖에 없죠. 저는 나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주름은 있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70대에 주름 하나 없는 얼굴보다 이 적당히 부드러운 표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주름이 있는 얼굴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죠. 따라서 보톡스는 이 주름을 무조건 없애는 것보다 자연스러움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시술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후회하기 쉬운 시술 세 번째는 바로 리프팅 시술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이 리프팅 시술을 후회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빨리 시작할 걸 이라는 아쉬움이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피부 노화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콜라겐 감소인데 문제는 이 변화가 잘 눈에 띄지 않다가 어느 순간 확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얼굴이 갑자기 확 늙어 보이는 것처럼 노화 증상은 점진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계단식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노화를 자각하기 전에 미리 콜라겐을 지키는 관리가 중요하죠. 과거에는 이 40, 50대가 지나서 잃어버린 탄력을 되찾기 위해 시술을 받았다면 요새는 이 슬로우 에이징 관점에서 20대 중후반부터 노화를 늦추는 관리가 트렌드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병원 상술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꼭 고가의 유명한 시술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서의 리프팅 시술은 노화를 억지로 되돌리기보단 천천히 진행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슈링크, 덴서티와 같은 저렴한 시술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죠. 리프팅 시술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초음파 리프팅과 고주파 리프팅인데요. 하이프라블리는 초음파 리프팅은 피부 근막층까지 에너지를 전달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를 당겨줍니다. 조기부터 관리하면 얼굴 처짐을 예방할 수 있기에 장기적으로도 리프팅 시술 빈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대표적인 시술로는 울세라피 프라임, 슈링크, 리니어지 등이 있는데요. 울세라피 프라임이 가장 유명하고 효과가 강력한 시술이지만 비용이 비싸고 통증이 심한 편이라 20대 중후반부터 무리해서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반 관리용이라면 슈링크 같은 국산 하이프 시술이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슈링크는 가장 저렴하지만 얼굴을 잘 디자인해서 충분한 샷수를 꼼꼼하게 조사한다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효과를 볼 수 있죠. 리니어지 또한 깊이 조절이 다양하고 시술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20대
20대 중후반 기준으로 1년에 1에서 3회 정도면 충분한 슬로우 에이징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고주파 리프팅은 진피층에 열 에너지를 전달해 섬유화 세포를 활성화하고 콜라겐 밀도를 회복시키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피부 표면을 자극하여 잔주름, 모공,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 시작할수록 효율이 높은데요. 대표적으로 써마지가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이지만 비용이 비싸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이럴 땐 덴서티 같은 대체 시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 써마지와는 달리 모노폴라와 바이폴라 고주파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러다 보니 더 얕은 피부층의 콜라겐 자극에 특화되어 있고 그로 인해 눈에 보이는 잔주름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얼굴 노화 상태와 속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20대 중후반 기준으로 1년에 1회 정도면 충분하죠.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리프팅 시술을 20대 중후반부터 꾸준히 받으면서 관리했다면 30대 중후반에는 또래보다 3, 4살 이상 어려 보이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커피값만 해도 한 달에 30만 원 이상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1년에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투자, 한 달 기준으로 10에서 20만 원 정도의 투자로 장기적인 안티에이징 효과를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어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라 보고요. 다만 30대 중반을 넘어 이미 잔주름과 팔자주름, 침술보 처짐 등이 눈에 띄는 단계라면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 시점에는 비교적 약한 입문용 시술을 반복하기보다 울세라, 써마지 같은 강력한 시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편이 좋은데요. 이 초기 비용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여러 번 약한 시술을 반복하는 것보다 한 번의 집중 시술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미 늦었다며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앞으로의 피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방적 관리가 회복 치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은 후회하기 쉬운 피부과 시술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효과적인 시술이라도 적절한 상황과 시기 그리고 올바른 원칙을 지켜야만 부작용과 후회 없이 기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시술의 핵심은 많이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게 올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